뭐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한 가지 준비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 환경 컨센서스라고 치면요, 이렇게 이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별도의 어떤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도 없이 여기서 이렇게 기업 리포트를 클릭하면은 일자별로 그 나온 리포트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또 옆에 보는 산업 리포트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검색창에다 대고서는 뭐 이를테면은 화장품, 그래서 엔터를 쫙 치면은 화장품 산업과 관련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쫙 나와요. 반도체도 나오고 화학, 철강 다 나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 많이들 좀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호텔 신라를 보면은 비용을 보면은 연간 한 4조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면세점 사업이 크다 보니까 이런 면세점에서 팔 물건을 사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못지않게 임대료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를테면 공항이나 이런 데에다 내는 임대료 부분이 거의 연 1조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정비잖아요. 뭐 임대료니까. 네, 물건을 많이 팔든 적게 팔든 고정비를 내야 되니까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요. 결국 뭐냐면은 호텔 신라는 고정비가 어느 정도 많이 높은 회사고, 그러려면 당연히 기업 실적이 좋아지려면은 매출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요 산업 리포트에서 만약에 여기 검색창에다가 면세점이라고 치면은 매달 면세점 매출 실적을 정의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월별로 매출이 계속 늘고 있다. 면세점 매출이. 그러면은 호텔 신라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우리는 그걸 충분히 유출할 수 있고, 그런 시기에 맞춰서 주식을 투자를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리포트를 또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기업의 비용 구조를 저는 파악을 해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영업이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영업이익을 구하는 식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랑 판매비와 관리를 빼면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 원가랑 판매비와 관리비가 기업의 주된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고정비랑 변동비로 나눠서 구별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변동비겠죠.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죠. 대신에 이런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나 종업원 급여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죠. 그래서 고정비 비중이 높은 회사라면은 당연히 매출이 먼저 좀 늘어나야 기업의 이익이 증가를 하는 거고, 원재료 비중이 높은 회사다. 이를테면 화학이나 철강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재료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돼야지만 실적이 좋아진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비용 구조를 가지고 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좀 투자 유망 종목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곳에서 리포트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우리 중소형 캡들 그런 종목들에는 그렇게 뭐 다양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어쨌건 그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는 것들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각 증권사에서는 스몰캡 팀이라고 해서 중소형 종목만 전담하는 리서치 조직이 따로 두고 있어요.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들은. 그래서 스몰캡 팀에서 뭐 한 달에 뭐 10개면 10개, 20개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요. 스몰캡 팀에서 나는 그런 리포트보다는 그래도 업종, 이를테면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가 내는 중소형 종목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모든 업종을 커버하는 스몰캡 팀에서 나오는 리포트보다는 특정 업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알겠죠. 그래서 같은 중소형 리포트라도 스몰캡 팀에서 나온 리포트인지 아니면 업종을 정식으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인지 그 부분도 좀 구별해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에 대해서 잘 관심을 안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단기 투자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뭐 이거 금방 팔 거니까 뭐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 없거든요. 지금 그냥 우리 보통 뭐라 그러죠? 뉴스 예. 소재가 있냐. 그리고 이제 저걸 많이들 의존을 하시죠. 이제 주변에서
아름아름 들려주는 정보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카더라. 지인 네. 찬스. 지인이 얘기하는 정보들을 듣고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리포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회사니까 예.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대욱 작가님도 기본적으로 이 모든 거에는 장기 투자를 바탕으로 하시는 건가요? 리포트를 검토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 일단은 근거로. 제가 리포트를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를테면은 매출도 많이 늘고 이익도 많이 느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의 주식의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반대로 장사가 안 돼서 계속 매출도 늘고 실적도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주가도 가치도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네. 이거 어떻게 보면 거의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이를테면은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차트만 가지고서 이제 주식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좀 어떤 본질 가치랑 좀 동떨어진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측면에서 기업을 알아야 되고,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업을 알기 위해서 기업 탐방을 사실 갈 수가 없거든요. 네. 회사 입장에서도 받아주질 않고 또 이제 다른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또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업 탐방을 또 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은 대신 기업 탐방을 가서 작성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충분히 활용한다면은 기업의 가치를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저만의 노하우들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는 제대로 했는지 또는 추천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당연히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는 능력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단기 투자가 아니고 좀 장기, 중장기로 가치 투자 쪽으로 자기 자신이 반영하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방법을 몇 가지 더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애널리스트가 수시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삼성전기가 실적이 좋아지고 그럴 때 보면은 애널리스트가 뭐 일주일 단위로 목표 주가를 변경하면서 그렇게 리포트를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실적 체크를 할 때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일주일 단위로 실적주 전망지수도 올리고 목표 주가도 올렸어요. 네. 근데 그런 리포트는 기업이 실제로 많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리포트를 우리는 충분히 실제 투자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일시적으로 어닝 쇼크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여행사처럼.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어떤 기업이 특별히 요원분기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집행을 해가지고 비용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익이 많이 줄었다. 그럼 이제 실적이 좋게 안 좋게 나오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도 많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단순히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그 주식을 매도할 게 아니고 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 전화하는 게 제일 빠르세요. 방문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했을 때 기업의 일테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시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비용이 증가를 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시적인 요인이니까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팔 게 아니고 사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처럼 바로 판단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쓰려면은 적어도 한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빠진 종목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기 이전에 빨리 파악을 해서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내면서 기업이 뭐 2년, 3년 동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그 반도체 장비 회사를 예를 들면은 그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공장이 그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기흥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중구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은 삼성전자가 어떤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장비를 공급받을 때 그 장비를 일시에 전부 다 교체를 하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 새롭게 장비를 교체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안 되면은 반도체를 하나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공장 중에서 일부에만 적용을 시켜요. 일부만 일단 순차적으로 바꿔가지고 한 뭐 6개월이고 6개월, 2년이고 생산해서 이게 실제로 기존 장비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면은 순차적으로 그렇게 변경을 시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장비를 교체하는 거지만 그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2년, 3년 연속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 테스라는 회사가 아까 소개를 드렸던 테스라는 회사가 그 낸드 쪽에 3D 낸드 쪽에 새롭게 장비를 내면서 과거 2, 3년 동안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떴고요. 오늘 이렇게 그 애널리스트들이 발행하는 그 리포트를 가지고 어떻게 그 회사를 분석하고 산업을 이해하고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이런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투자자들에게 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시죠. 예, 제가 오늘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목표 주가가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이 목표 주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 모든 목표 주가 계산 시 이를테면 퍼나 PBR이나 EV/EBITDA 자녀이익 모델은 결국은 뭐냐? 이익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기업의 이익이 그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퍼로 목표 주가를 계산했던 EV/EBITDA를 썼던 자녀이익을 모델을 썼던 기업의 그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단순히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썼는지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지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그거를 예측을 했는지 그리고 그 예측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설명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